샬롬, 죽은 자의 집 청소 6번째. 이렇게 망자의 자리를 수습하고 떠나면 이 집은 곧 폐허가 되고 머지않아 흉가의 몰골로 되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겁다. 시골이라도 여전히 농업이 번성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곳은 비록 낡은 농가 주택이라도 금세 매매가 이루어지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 반면 외딴 시골집은 일단 사람의 손길이 끊어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벽이 바스러져 옆구리가 터져 나오고 처마 한쪽이 슬며시 기울며 내려앉는다. 튼튼하게 지어올린 도시 아파트라도 사람 손을 타지 않고 비운 채 반년이 지나면 그 사이를 못 견디고 전등이나 수도 장치가 속속 고장 나버리는 것은 왜일까? 머물던 이가 떠나면 집을 돌보시던 성주신도 미련 없이 획하고 돌아서는 것일까? 가끔 신내림을 받으려는 자가 이른바 산공부라는 것을 하기 위해 폐가에 숨어들어 제멋대로 벽에 탱화를 걸고 제단을 차려서 신당을 꾸민다. 안전뱅이 상 위에는 닭피인지 잉크인지 모를 붉은 것으로 개발 주문과 부적이 휘갈려 놓은 종이와 점치는 쌀알이 널브러져 있다. 쇠방울이 떨어져 나간 요령 같은 무속 도구가 바닥에 어질러져 있다며 영락없는 선무당의 소행이다. 이들마저 떠나고 나면 겨울밤에 허기를 견디지 못한 멧돼지와 고라니가 깊은 산에서 내려와 먹을 것을 찾아 폐가의 문을 부수고 바닥을 파헤쳐 놓는다. 이로써 허물어져 가던 폐가가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바뀌며 비로소 흉가 탄생의 모든 시각적인 조건이 완성된다. 외따로 떨어진 시골, 산비탈 아래 후미지고 으슥한 집, 오랫동안 아무도 찾지 않아서 낡고 바스러진 집, 누군가는 성묘길에 오르다 무섭다고 진저리 치며 멀찌감치 돌아갈지도 모를 흉가 같은 집. 하지만 그 집은 우리와 단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심장 뜨거운 인간이 터전으로 삼던 곳이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한 걸음만 더 안으로 다가선다면 벽에 걸린 액자에서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부모를 애워싸고 환하게 웃는 형제 자매의 가족 사진과 빛바랜 상장들, 학사모를 쓴 딸의 앳된 얼굴, 도포 자락에 갓을 쓴 선대 어른의 근엄한 흑백 사진, 첫 면회에서 어색하게 거수 경례하는 군인 아들의 상기된 표정, 모처럼 떠난 여행지 바닷가에서 노부부가 팔짱을 낀 채 어색하게 웃는 사진, 고단한 삶을 지탱하며 품었던 희망과 좌절, 자식을 도시로 떠나 보낸 뒤 숱한 세월을 홀로 보내며 묵힌 오래된 그리움, 이 도전에서 한 세월을 견디며 누렸을 작고 소박한 기쁨과 행복 같은 그 집에 머물던 사람의 진짜 얼굴을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만나면 오해는 신압으로 사라진다. 하물며 머리를 풀고 나타난 전혀 귀신도 안타깝고 억울한 사정을 털어놓으면 새로 부임한 원님이라도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는다. 도시의 외로움과 시골의 고독은 거리만 떨어져 있을 뿐 속내는 하등 다를 바 없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외롭다면 또 다른 누군가도 어딘가에서 홀로 외로울 것이다. 그곳이 어디든 우리는 누구든 그저 자주 만나면 좋겠다. 만나서 난치병 앓는 외로운 시절을 함께 견뎌내면 좋겠다. 햇빛이 닿으면 쌓인 눈이 녹아내리듯 서로 손이 닿으면 외로움은 반드시 사라진다고 믿고 싶다. 그 만남의 자리는 눈부시도록 환하고 따뜻해서 그 어떤 귀신도 흉가도 더 이상 발을 들이지 못하리라. 당신을 살릴까 나를 살릴까 나쁜 시키. 휴대전화 액정 화면에 내 음절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슬슬 해넘이가 시작되고 빽빽하게 솟은 건물과 건물에 가려 노을이 제대로 과시도 못하고 부질없이 빛을 더해가는 토요일 오후 6시. 원망이 담긴 메시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내가 나쁜 새끼든 좋은 새끼든 상대가 살아있으니 받을 수 있는 메시지다. 약 5시간 전에 그녀에게서 처음 전화를 받았다. 그 통화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껏 앉지도 서지도 못했다. 그 사이에 경찰관 2명이 급히 나를 찾아왔고 함께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으며 귀갓길에 오르고도 집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길가를 배회하던 참이었다. 불과 5시간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다. 여보세요. 높낮이가 뚜렷한 경상도 억양의 소란스러운 주차장을 지나는데도 명징하게 들린다. 40살은 넘길 것 같은 여성은 내가 제때 답했는데도 불구하고 2번 여보세요를 반복했다. 어제 나는 자정까지 일했고 늦음하게 일어나 정오가 되어서야 첫 끼니를 때웠다. 그러고는 집에 쌓인 플라스틱과 종이 상자, 캔 따위의 재활용 쓰레기를 끌어모은 커다란 검정 봉투를 들고 건물의 1층으로 막 내려온 참이었다. 다른 애의 집을 치우느라 미루던 내 집 지우기도 해야 한다. 언젠가 내가 영원히 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대신 지워주기 전에는 말이다. 봉투를 내려놓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를 왼손으로 옮겨서 다시 대답했다. 네, 말씀하세요. 인터넷을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네, 그러셨군요. 무슨 일인가요? 여기 착화탄 자살을 하면 괴롭다고 쓰셨는데 진짜인가요? 뜬금없다. 그리고 무례하다. 자기소개 한 소절은 들려주고 나서 물어도 되지 않은가. 오늘 날씨는 묻는 가벼운 질문도 아니고 한편으로 대수롭지 않은 전화련이 했다. 호기심을 느낀 10대 아이들이 이따금 장난 전화를 걸기도 한다. 벨은 밤낮 없이 울리고 때로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도 전화가 걸려온다. 자기가 직접 나서지 못하고 친구나 지인을 시켜서 전화하기도 한다. 또 통화는 분명히 한 사람과 하는데 그 뒤에 의견을 주고받는 집단 지성 같은 여러 명의 존재를 느끼기도 한다. 유족을 대표하여 비교적 젊은 사람이 전화를 걸고 결정을 뒤에 있는 어른들의 은혼한 뒤에 내린다. 나 같은 직업을 가진 자에게는 광고를 자기 회사에 맡겨달라는 전화가 아침에만 서너 통씩 걸려온다. 사실 내 일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은 전화로 이야기를 듣는 일이 아닐까. 1분마다 전화 상담 요금을 부과한다는 무속인의 신문 광고가 떠오른다. 눈부신 전화를 거듭하여 자기 가치를 분 단위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최첨단 직업인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착화탄으로 직접 죽어본 적은 아니라서요. 우선 농담으로 가볍게 한마디 던져본다. 그저 호기심을 채울 욕심에 걸어온 전화라면 가볍게 물리칠 심산이다. 생각보다 긴 상대의 침묵에 황급히 말을 덧붙인다. 하지만 그런 곳에 가보면 괴롭게 죽은 흔적은 볼 수 있죠. 상대는 여전히 답을 미룬다. 착화탄을 샀어요. 3개요. 목소리가 떨린다. 갑자기 하 하고 짤막한 웃음소리 같은 것이 들리더니 흐느끼는 소리가 이어진다. 나는 재활용 쓰레기를 모은 봉투를 내려놓고 휴대전화를 귀에 바싹 붙인다. 내 명치에 강력한 금속 볼트가 순식간에 조여진다. 시계 방향으로 5mm만 더 조이면 가슴 한가운데가 산화된 절판처럼 후루룩 뜯겨 나갈 것 같다. 진짜 고통스러운가요? 진짜 많이 아픈가요? 어느새 울음을 멈추고 목소리가 이어진다. 그녀는 착화탄과 소주 여러 병을 산 뒤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산속 깊이 들어왔다고 했다. 소주를 마시고 불을 붙이기 전에 충동적으로 휴대전화를 꺼내고 인터넷 앱을 열어서 자살에 대해 검색해 본 것 같다. 그러다가 내 블로그에서 한 구절을 읽고 마지막에 안내된 전화번호를 눌렀다. 그녀는 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도대체 왜 계속 살아야 하는지, 왜 모든 게 고통스러운지, 그냥 괴롭지 않고 변하면 안 되는지. 수많은 질문을 던져보았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삶을 지속하지 않는 것뿐.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그녀의 발음이
귀 엉킨다. 술에 취했기 때문이다. 나 역시 뜻밖의 쏟아지는 한 인간의 사연을 듣고 있자니 머리 조심이라고 쓰인 경고문을 미처 읽지 못하고 무작정 계단을 오르던 초행객의 정수리처럼 얼떨떨해진다. 그녀가 지금 진실을 원하는 것은 죽음일까 아니면 구원일까? 그러면 고통스럽지 않게 죽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모를 소리를 일단 던져놓고 본다. 방법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방법은 없다고 단언했으면 깨닫는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스스로도 모를 소리를 종종 아는 체하면서 살아왔다는 것만큼은 어렴풋이 아는 사람이다. 일단 내 본능은 그녀를 살리고 싶다고 판단했다. 자살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내가 자살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댈 수 있어도 이름 석자조차 모르는 그녀가 그런 선택을 해선 안 되는 이유는 도저히 댈 수 없다.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공익 광고 협의회에서 할 법한 이빠른 고를 그녀를 달랠 수 있을까? 어쩌면 나는 그저 누군가가 나와 통하면서 죽어가는 일만큼은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자살을 막는 선택은 그녀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내가 지금 진실로 원하는 것은 그녀를 살리는 것일까? 죄책감이라는 영벌에서 나를 살리는 것일까? 얼떨떨한 머리를 굴려야 할 시간이다. 우선 살리고 보자.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한다. 지금 제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거의 떨어져 곧 통화가 끊어지겠네요. 배터리를 교체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녀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급히 전화를 끊는다. 배터리는 아직 충분하다. 미안하지만 지금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고 기다려줄 배려 따위는 없다. 휴대전화 숫자 패드에서 119를 누른다. 진작 경험했는데 경찰보다는 129 구조 본부의 행동 개시가 빠르다. 지금 미세한 속도의 차이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호음이 울리는 중에 문자가 먼저 도착한다. 129에서 긴급 구조를 위해 귀하의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했습니다. 지금 조회해야 할 것은 내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녀가 울고 있는 산이라고 답신을 보내고 싶다. 우선 전화로 129 구조대원에게 내가 막닥뜨린 상황을 설명한다. 전화를 받으니 이는 선뜻 이해하지 못한다. 하긴 자살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름도 모르는 낯선 자에게 전화해서 괴롭지 않은 자살 방법을 묻겠는가? 나는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119 구조대원에게 나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한다. 내 직업과 블로그의 자살 경고 문구와 그녀가 처한 상황을 설명한다. 긴장감에 혀가 꼬이고 목소리가 쉰다. 지금 나에게 친절함이라곤 없다. 극도로 날카롭게 털을 곤두세고 으르렁대는 짐승 한 마리가 전화기를 들고 있는 것 같다.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리는 데 성공하자 구조대원은 경찰에도 속히 알려달라고 부탁한다. 112를 누른다. 경찰 역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응급신고 전화를 받는 일에 훈련된 경찰은 상황의 다급함만은 눈치챈 것 같다. 지금 선생님 계신 곳으로 경찰을 보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가슴의 현 하나가 날카롭게 끊어진다. 명칙 머물며 뜨겁게 끓어오르던 것이 좁은 눈시울로 몰려와 왈칵 쏟아질 듯하다. 도대체 이 사람은 나의 얘기를 어떻게 들은 건가? 지금 죽은 사람은 내가 아니다. 저기 어딘가에서 그녀가 죽으려 하고 있다. 이 간단한 문장을 머릿속에 새겨 넣지 못하는가? 지금 경찰을 보낸 곳은 그 번호 여자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있는 곳이 아니라요. 짐승이 사납게 으르렁댄다. 내 뾰족하고 굶주린 송곳니가 드러나고 있다. 그래도 보내야 합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기다려 주세요. 마침 순찰차가 그쪽에 있어서 곧 도착할 겁니다. 돌아온 대답 역시 차갑고 단단하다. 저 멀리 사이렌이 울리고 순찰차가 도착했다. 그들이 내리기도 전에 명함과 주민등록증을 꺼내든 내가 먼저 운전석 문 옆에 선다. 영문도 모른 채 서둘러 온 정복 차림 지구대 경관에게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한다. 그래도 마주보고 얘기하니 이해가 빠르다. 20대로 보이는 키 큰 경관이 내 전화기를 받아들고 경찰 본부에 상황을 다시 전한다. 경찰인 그도 쩔쩔매며 설명한다. 50대로 보이는 또 다른 경찰은 내 주민등록증을 들고 번호를 조회하고 있다.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다시 전화한다고 하셨죠. 이번에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세요. 이번
이제 경찰이 번호로 위치를 추적할 것입니다. 젊은 경찰의 표정이 달라졌다. 자, 이제 나는 당신과 한 배를 탔다. 그리고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역시 한 배를 탄 그녀를 함께 구해야 한다. 왜 그녀를 구해야 하는지 묻지 말자. 다만 구하고 싶다. 당신과 마주하니 마음이 한결 가볍다. 경찰들과 함께 서서 전화를 건다. 배터리를 교체했다고 둘러대게 너무 오랜 시간을 낭비한 것 같다. 연결되지 않는다. 그녀가 누군가와 통화 중이다. 119 구조대원일까? 경찰일까? 가족일까? 어쩌면 고통 없는 자살 방법을 선선하게 알려줄지도 모를 또 다른 사람일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마침내 전화를 받았지만 그녀는 답이 없다. 그리고 뚝 통화가 끊어진다. 절망감이 몰려온다. 명치에 박힌 금속 볼트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비틀린다.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여보세요. 역시 전화는 받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다. 또 한 번 나 자신도 모를 소리를 하기로 한다. 착화탄 3개 가죽은 부족합니다. 고통스럽기만 하고 절대 죽지는 않죠. 그러면 몇 개를 사야 하는데요. 내가 그것을 알 턱이 없지만 전현덕스레 들어온 대답이 반갑다. 젊은 경찰이 내 몸에 바짝 다가선다. 그녀의 혀는 이미 꼬일 대로 꼬여있다. 착화탄은 어디에서 사셨는데요? 농협이요. 거기서 농협까지 가시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그녀가 있는 곳에 대해 아주 사소한 단서라도 찾고 싶은 것이다. 몰라요. 15분? 어디 있는 농협인데 운전할 수 있겠어요? 몰라요. 근데 아저씨 너무 괴로울까요?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착화탄 자살이 일어난 곳에서 자주 봤어요. 뭘요? 고통스럽게 기어다닌 흔적이요. 앞에 선 젊은 경찰이 통화를 계속하라는 수신호를 보낸다. 시간을 최대한 끌어보자는 것이다. 그는 내 곁에 서서 대화에 귀 기울이는가 하며 틈나는 대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도 한다. 그 역시 애가 타는 것 같다. 연신 맨손으로 이마에 땀을 훔친다. 그녀에게 내 인생에 대한 나도 모를 이야기를 해보기로 마음먹는다. 그녀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쭉 들었으니 나에게도 내 삶에 관한 이야기 정도는 할 자격이 있겠지.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주제는 이미 정해두었다. 그 주제란 그럼에도 잘 안 풀릴 내 인생이다. 오죽하면 죽은 사람의 집을 치우는 일을 하겠느냐. 이런 결말이 그녀에게 잠시나마 위로나 될까. 그런 속셈을 하는데 무트 전화가 끊어졌다. 서둘러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 멘트가 들린다. 부단히 연결을 시도했지만 한결같은 안내 멘트가 들린다. 혹시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오지 않을까 해서 휴대전화 액정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때 젊은 경찰이 자기 휴대전화를 건네며 포천 경찰선이 받아보라고 했다. 휴대전화 너머의 음성은 그녀가 있는 곳은 특정했고 이제 수색 범위를 좁혔기에 경찰과 구조대원이 찾아 나설 것이란다. 이 사건은 이제 내가 있는 일산경찰서에서 그녀가 있는 포천경찰서로 이관되었고 그에 따라 포천경찰서는 나에게 다시 한번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길고 지루한 네 번째 진술. 내 주민등록번호와 블로그 주소를 불러주고 통화를 마쳤다. 그때 50대의 경찰이 자기 휴대전화를 건네며 일산경찰선이 받아보라고 한다. 될 수 있으면 지금 서까지 와주시면 합니다. 짐승은 이제 전의를 잃고 더 이상 으르렁대지도 않는다.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젊은 경찰은 한사코 모셔다 드리겠다며 순찰차의 뒷문을 열어준다. 순찰차에 오르는 나를 멀리서 바라보는 경비 직원의 눈길이 서늘하다. 그러고 보니 재활용 쓰레기를 담은 봉투는 어디에 두었더라. 허락되지 않은 곳에서 2차례 유턴한 뒤 순찰차는 경찰서 별관 앞에 도착했다. 순찰차의 뒷문은 내 편에서는 열리지 않았다. 피의자 호송을 위한 잠금 장치이리라. 문을 열어준 젊은 경찰은 짧게 거수 경례하고 다시 차에 올라탄다. 잠시 함께 배를 탔던 자는 그렇게 퇴장했다. 담당 경찰관은 책상에 앉은 채 내게 이리 오라는 손짓을 한다. 앉으라는 권유도 없다. 나는 옆에 있는 간이 의자를 스스로 끌어다 그의 앞에 앉는다. 그의 낯빛이 양생 중인 시멘트 바닥 같다. 완전히 굳었을까 아니면 아직 무른 상태일까? 왜 그런 블로그를 하십니까? 네? 인터넷 블로그에 자살 같은 거 올리셔도 됩니까? 완전히 굳은 얼굴이다. 나는 대답 대신 명함을 건넨다. 그가 명함을 받아들고 조서에 뭔가를 타이핑하는 사이에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그녀가 읽었을 거라 짐작되는 블로그 페이지를 찾아서 연다. 이제는 정말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을 읽고 저에게 전화한 것 같습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불러준 주민등록번호를 다 받아줬을 즈음 휴대전화를 그에게 내밀었다. 그는 잠시 입을 다물고 검지로 몇 차례 화면을 밀어 올리며 그 내용을 읽어내려고 한다. 자살하지 말자는 글입니다. 착과탄으로 고통 없이 자살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글입니다. 선생이 직접 쓴 겁니까? 이걸? 네. 별거 없구먼. 이글 인터넷 주소 좀 복사해서 이 명함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로 보내줘요. 그리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해봐요. 언제 어디서 전화가 왔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바야흐로 5번째 상황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그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식수기 앞으로 걸어가 납작한 사각형 종이컵을 벌려 물을 연거푸 따라 마셨다. 식수기 저편에 빈 장살, 아무도 감금되어 있지 않은 유치시설이 보인다. 우리 인생에 탈출구가 있는가? 오늘 나는 누군가 엄숙하게 감행하려는 인생의 탈출을 해방한 건 아닐까? 일산 경찰서에서 나와 횡단보도 앞에 서서 포천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를 찾았는지 살아있는지 그것만 알고 싶었다. 다행히 그쪽의 담당자가 부침성 있는 성격이다.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수색 중이라고 했다. 찾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생했다는 말을 전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얼떨결에 잘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의 일을 역시 이름조차 모르는 얘기에 잘 부탁한다니 그런 생각이 들자 느닷없이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이내 내가 웃었다는 사실에 먹쓱해졌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 나쁜 식기. 편의점 앞에 앉아 있을 때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살아있구나. 새삼스레 메시지에 찍힌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본다. 비로소 한숨을 크게 내쉰다. 다시 숨을 들이마시자 가슴 한가운데에 몹시 아리다. 살아있으니 메시지를 보내고 또 살아있으니 이렇게 메시지를 받는다. 이윽고 포천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선생님 찾았습니다. 찾아서 관할 지구대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연락했고요. 남편도 지금 지구대로 온답니다. 나중에 남편이 선생님께 전화할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젠 안심하세요. 휴대전화를 꺼내 몇 번이나 메시지를 다시 읽어본다. 나쁜 식기, 나쁜 식기. 그래,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오늘 당신을 속였고 그 바람에 당신의 계획을 아주 보기 좋게 망쳐놓았다. 스스로도 잘 모를 이야기를 남발했으며 당신이 자유로울 권리를 공권력을 이용해서 침해했다. 그런 사람을 나쁜 식기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온당한 일일 것이다. 고백하건대 당신의 전화번호를 내 휴대전화에 고의 저장해 두었다. 당신이 나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어오면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도록 말이다. 언젠가 나에게 당신이 다시 전화를 걸어올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내가 당신을 막기로 할지 과연 또 한 번 당신의 계획은 물거품을 돌리고 있을지 모르겠다. 부탁하건대 언젠가는 내가 당신의 자살을 막은 것을 용서해 주면 좋겠다. 나는 그 순간 살아야 했고 당신을 살려야만 내가 계속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아직 배에서 내리지 않았다. 우리가 여전히 함께 배를 타고 있다. 그것만큼은 오랫도록 잊지 않을 것이다. 가격. 매일 그네에 나가 고기를 잡거나 연해에서 양식업을 하는 어부처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기예보를 본다. 밤에도 마찬가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고서 책 읽는 순용이라도 해보는데 언제나 10분도 못 버티고 내려앉는 눈꺼풀을 올리기 위해 사투를 벌린다. 그 와중에도 가까스로 휴대전화 내일 날씨만큼은 확인한다. 기상청에서 안내하는 시간 별 하루 날씨뿐만 아니라 일주일 예보와 전국 날씨도 함께 눈여겨본다. 사람이 죽은 채 한동안 방치된 집을 정리하고 그 안에서 짐을 빼내 화물차에 실어 폐기물 처리장
으로 보내자면 비가 내리는 날씨만큼은 피하고 싶은 탓이다. 아마도 이 사업체에서 일하는 자들은 사정은 비슷하리라. 일하는 내내 비에 흠뻑 젖은 옷을 입고 집 안팎을 드나들면서 바닥에 빗물을 흩뿌리는 것도 성가시지만 그런 날은 이웃의 원성도 덩달아 커지는 법. 비와 오염물로 뒤죽박죽된 쓰레기는 흐리고 비오는 날이면 멱덮이나 밀봉하고 탈취제를 뿌려도 냄새가 더 고약하게 느껴진다. 죽음이란 때를 예정하지 않고 무시로 찾아오는 것. 급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때 미리 머릿속에 그려진 날씨 예상도에 따라 적절하게 일정을 계획하는 것도 일을 수월하게 이끄는 요령이다. 미리 확인해둔 일기예보와 달리 아침에 일어났을 때 비는 내리지 않았다. 커튼을 들쳐 하늘에 어둑하고 낮게 깔린 구름장을 보자니 이제라도 비가 내릴지 지금은 그쳐서 물러가고 있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커튼을 여미고 거실 등 스위치를 켜자 마침 기다렸다는 듯 전화가 걸려왔다. 7시가 되려면 20분쯤 기다려야 한다. 상담 전화가 걸려오긴 너무 늦었거나 이르다. 유족이 장례식장에서 밤을 지새우며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대개 자정을 지날 무렵부터 새벽 2시를 넘기지 않을 즈음이다. 견적 문의 드립니다. 벌써 전화를 받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상황이신가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중장년 남성의 목소리. 쉬는 넘은 것 같지만 그렇다고 예순이 넘은 것 같지는 않다. 차분하기보다는 무게가 가라앉은 음성이다. 깊은 우물 아래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듯 아득하다가도 어느새 또렷해지는 목소리다. 어쩌면 상대는 꼬박 밤을 새웠는지도 모른다. 죽은 사람 집 하나를 완전히 정리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드나요?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돌아가셨나요? 네, 그렇다 치고. 그렇다 치다니 뜨악한 대답이다. 세상에는 그렇다 치고 넘어갈 될 여유작작한 대화법이 수도 없이 많겠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 죽음은 그렇게 유보적이고 미적지근한 가정법으로 접근할 만한 것이 아니다. 내일은 누군가가 죽어야 성립되는 비즈니스다. 그런 아이러니에서 존명해 나가는 것이 이 직업의 숙명이다. 네, 집에서 돌아가셨다면 아파트 원룸 다세대 주택 어느 타입인가요? 주택이에요. 일단 대화는 그대로 이어진다. 몇 평쯤 될까요? 글쎄요, 한 30평 되나요? 그럼 방 3칸, 화장실 2칸, 거실과 베란다 있는 구조인가요? 화장실은 하나입니다. 몇 층에 있나요? 살림을 내릴 때 사다리차를 서야 할지 파악하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사다리차? 아니 그냥 돈이 얼마나 드냐고요. 차분했던 그의 목소리에 한순간 풍랑이 인다. 가라앉은 목소리와는 달리 그의 심경은 예민하고 고조된 것 같다. 상대방 기분에 높낮이에 맞춰서 적절하게 달려가면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 허들이 낮으면 닿지 않도록 훌쩍 뛰어넘어야 하고 허들이 높으면 림보 게임처럼 몸을 낮춰서 슬슬 지나가야 한다. 가까운 이가 죽었을 텐데 어떻게 마음이 평탄할 수 있으랴. 꼬치꼬치 캐묻는 것처럼 느끼면 대화 자체가 못마땅할 수도 있다. 나로서는 침착하고 끈기 있게 알아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진저를 잃는 법 없이 그곳에 놓인 상황을 제대로 유추해내는 것. 그것 또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업인으로서 고객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대답하기가 번거로우시겠지만 폐기물 양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세히 알려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집 전체를 정리하는 것이니까요. 포장이사도 견적을 낼 때 장롱은 몇 자인지 냉장고는 몇 리터 용량이고 침대는 몇 개인지 세세히 알아야 하잖아요. 뭐 그건 그렇겠지요. 다행히 상대가 수긍한다. 높은 허들 하나를 넣은 셈이다.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다고 해서 감정마저 가라앉으리란 법은 없다. 고인의 집에서 며칠 만에 발견되셨나요? 이 질문에 묻듯 상대가 침묵한다. 여보세요, 잘 안 들리시나요? 아, 아닙니다. 경찰이 사망 추정 시간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미처 말해주지 않은 일도 흔히 있으니까요. 혹시 대충이라도 모르세요? 또다시 침묵이 돌아온다. 전화기 넘어 당황하는 상대가 보이는 것 같다. 허들이 다시 길게 늘어선다. 며칠이면 되는데요. 한 일주일? 전화기 너머에서 허허하며 나지막에 터뜨린
웃음소리가 들린다. 슬슬 상대의 진위가 의심스러워진다. 이 남자의 기준은 뭔가 수상쩍다. 질문항에 반드시 대입해야 할 구체적인 정황은 하나둘 생략한 채 무턱대고 정답을 구하려고 한다. 또 다른 질문을 던지자 역시 궁색한 대답이 돌아오고 내 의심은 점점 굳어진다. 지금 나를 테스트하는 것인가? 마치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손님으로 위장해서 가맹점에 보낸 평가 담당자 같다. 집에서 죽은 것으로 치자는 대답을 들을 때부터 의심해야 했을까? 짚히는 바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분야의 신생업체가 기성업체의 고객 응대와 견적 산출 방식을 알고 싶어서 짐짓 고객처럼 꾸며 전화하는 일도 있다. 총비용을 잘못 책정하며 기꺼이 일을 잘 마치고서도 손해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대로 견적 내는 일은 꽤나 어렵다. 아예 견적 내기를 커리큘럼으로 정하고 이론과 실습을 지도하는 정소영역 아카데미로 존재한다. 인건비의 비중이 높고 비용의 사용처가 비교적 단순한 일반 정수업 또 견적 내기가 까다로운데 특수 청수업은 오죽하랴. 때때로 노골적으로 자기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문의하는 업체도 있다. 생명부지인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자기에게도 일을 달라며 통사정하는 사람도 있다. 이 사람은 어느 쪽일까? 언제쯤 일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본다. 상대에게 얼마간 의심이 든다 해도 내 쪽에선 절대 내색할 수 없다. 만에 하나라도 경우라도 남아있다면 함부로 상대의 진위를 넘겨 짚어선 안 된다. 상대가 말한 것 이상의 선을 넘지 않는 것 역시 고객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언제라기보다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인사말을 돌려줄 새도 없이 상대는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는 잘 알겠다며 했지만 결국 죽은 사람의 집을 지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다. 그와 나 모두 서로 질문을 던지고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셈이다. 이렇게 여지만 남기고 선명하지 못한 상태로 상담이 끝나는 일은 흔치 않다. 그가 전화를 다시 걸어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일기예보와는 달리 그날부터 2주 동안 장마가 이어졌다. 부슬비가 내리다가도 하루에 몇 번이나 그쳤고 잠시 해가 비치는가 싶으며 신압으로 먹구름대가 몰려와서 하늘을 가렸다. 매일 밤낮으로 확인하는 일기예보란 보란듯이 빗나갔다. 날씨 탓에 상담 전화가 뜸해졌다. 전화가 너무 자주 와도 피곤하지만 안 와도 걱정스럽다. 종일토록 전화 한 통 없다가 저녁에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마치고 탈의실에 들어서는데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마포 경찰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인가요? 경찰에게 전화를 받는 일은 일상적이다. 경찰서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상해 살인사건이 일어난 피투성이 현장 청소를 덜어 우려하기 때문이다. 마침 일이 뜸할 때 걸려온 전화라 내심 반가웠다. 김상진 씨라고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께서 이 전화번호로 김상진 씨와 통화하신 적이 있네요. 일단 선생님 성함 좀 알려주세요. 뜻밖의 상황이다. 이를 의뢰하는 전화가 아니다. 경찰관이 곧바로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일러준 다음 전화를 끊고 내 휴대전화 통화 목록에서 그가 알려준 전화번호를 찾아보았다. 2주일 전 이른 아침에 10여 분 동안 통화했던 바로 그 수상쩍은 상대의 전화번호와 일치했다. 통화한 날짜와 시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와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6월 10일 아침 7시경 10분 정도 통화한 적이 있네요. 무슨 내용으로 통화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분명히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셨죠. 네, 집에 사람이 죽었다며 청소 가격을 물어봤죠. 저는 특수청소업에 종사합니다. 네, 특수청소업체라고요? 청소 가격을 물어봤다고요? 네, 그 시각에 문의 전화 오는 일이 흔하지 않아서 분명히 기억합니다. 어떤 문제라도 생겼나요? 그 사람이 오늘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통화 목록을 보면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자살한 것 같은데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서요. 그때 통화한 것 말고 다른 관계는 없는 거죠. 지인이거나
네, 그날 처음 통화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면서 현장 설명을 안 하려고 해서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동통신사에 그날 제가 한 통화 내역을 조회해 보셔도 좋습니다. 경찰은 다시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땀투성이었지만 평소처럼 피트니스 센터 공동 욕실에서 샤워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옷을 갈아입고 곧장 집으로 돌아와서 소파에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땀이 식자 몸이 슬슬 떨렸고 그제 옷을 벗고 화장실 샤워 부스에 들어갔다. 정수리 위 뜨거운 물이 쏟아졌다. 레버를 끝까지 돌려서 가장 뜨거운 물이 나오게 했지만 그 온도가 내 몸 깊은 곳까지 전해지지 않았다. 도리어 명치깨가 점점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한동안 잠잠고 눈을 감은 채 뜨거운 물을 맞고 있으니 그 남자의 낮은 음성이 떠올랐다. 집에서 돌아가셨냐는 내 질문에 그렇게 치지 않은 대답. 죽은 지 일주일이면 되겠냐며 반문하던 웃던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다. 그의 종잡을 수 없는 태도와 머뭇거리며 대답을 망설였던 이유는 너무나 명백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죽지 않았으니까. 자살을 결심하고 그 뒤에 수습할 일까지 염려한 남자. 자기 죽음에 드는 가격을 스스로 알아보겠다며 전화를 건 남자. 도대체 이 세상에는 어떤 피도 눈물도 없는 사연이 있기에 한 인간을 마지막 순간으로 밀어붙이는 것만으로 모자라 결국 살아있는 자들이 짊어져야 할 죽고 남겨진 것까지 미리 감당하라고 몰아세울까. 나처럼 온갖 일을 겪으며 매사에 동요가 없어진 무감한 자보다는 좀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람과 대화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그가 마지막으로 건 전화였다면 말이다. 그 죽은 자의 집을 치우는 견적을 정확히 내겠다며 내게 건넨 질문 하나하나가 아직 살아있던 나의 가슴 곳곳을 예리하게 찔러대는 송곳이 되지는 않았는지, 건넨 단어 하나하나가 자기의 죽음을 실감케 하는 비정하고 뼈저린 암시가 되지는 않았는지, 그저 미안하고 부끄럽고 고개 들 염치도 없다. 신이 계신다면, 그 남자가 생전에 의지하고 믿었던 신이 어딘가에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그 품으로 불러 단 한 번만 따스하게 안아줄 수는 없는지. 욕실에 벌거벗고 선 채 울고 싶어도 눈물 한 방울 내지 못하는 나를 대신해서 죄 없는 샤워기만 할 일 없이 뜨거운 물을 쏟아내고 있다. 소뚜껑을 바라보는 마음 끝.